자,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어제 M5를 탔고 오늘은 함께 공개된 M5 투어링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신형 M5 디자인은 제가 다 설명을 한번 드렸죠. 지금 제 뒤에 서 있는 모델은 신형 M5 투어링입니다. 외관, 앞모습, 옆모습 디자인은 어제 M5 디자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투어링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 자동차라는 게요, 달리기에만 집중할수록 훨씬 더 순수하고 멋있죠. 근데 여기다가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기 위해서 추가 공간이 떡 붙게 되면 실용성은 올라가지만 멋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쿠페, 세단, 외관 순으로 실용성은 올라가고 멋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이 실용성은 최대한 챙기면서 멋은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이 M5 투어링 결과물 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외관 사는 차라리 그냥 SUV 사고 말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이 정도라면 아마 불호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멋을 잘 유지했습니다. 요 휠플랫 왜 이렇게 요즘 차답지 않게 얇게 만들었는지 말씀을 드렸죠. 문짝은 5시리즈 거 그대로 쓰고 얘만 뒷바퀴 윤 거 빼면서 리어 팬더도 같이 부풀어 오르니까 여기 이렇게 오버 팬더처럼 볼록 튀어나온 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휠플랫도 잡다 보니까 이걸 가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제가 이 디자이너한테 여쭤봤더니 그 이유 맞대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더군요. 얘는 오버팬들을 상당히 자랑하는 비율이잖아요. 바퀴를 이렇게 떡 벌리고 있잖아요. 요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팬더를요, 타이어 요 끝나는 부분까지 최대한 뺐대요. 휠 플랫이 두꺼워지면 이걸 더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 사이드월 끝나는 부분까지 얘를 가까이 유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얇게 하고 최대한 내렸다. 그러면 그 결과가 뒤에서 봤을 때 차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삼각형. 훨씬 더 안정감이 높아지겠죠. 그걸 노렸다는 설명을 하시더군요. 자, 보세요. 팬더 쫙 밑으로 빠져 있는 거. 이 벨트 라인 위로 창문이 있잖아요. 이 창문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각도를 디자이너들은 텀블 홈이라고 부릅니다. 스포츠카일수록 여기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차들일수록 이게 서요. 지금 얘는 보시면 텀블 홈이 조금 들어가 있고 이 각도 그대로 타이어까지 그대로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 전체 뒷모습을 보면 차가 진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딱 도로를 물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멋있어요. 자, 그 다음 제가 디자이너한테 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어제 이 대구경 팁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디퓨저가 주변으로 좌우 나뉘어져 들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범퍼에 그 세로로 들어가 있는 선이 있죠. 그게 지붕 따라서 쭉 오다가 여기로 떨어지고 이 차를 가운데로 지나간다. 레이스카에서 영감받은 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퓨저가요, 양쪽에 나뉘어져 있는 이 파츠가 이걸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었으나 이게 커지면 머플러 팁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처음에 스케치했던 것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서 이 팁을 강조했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요 리플렉터, 지금 요 각도로 보면 수직이잖아요. 근데 시선을 이렇게 옮겨오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선 수직, 근데 이렇게 와서 보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이렇게 기울어짐을 상당히 신경 써서 넣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원래 디자이너들이요, 종이 위에서 2D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디자이너들 쓰는 엘리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3D 구현을 하죠. 그걸 360도로 돌려가면서 어떤 각도에서 봤을 때도 이상하지 않고 멋있게 보이도록 선의 각도, 휘어짐, 그다음에 빛의 반사 이런 걸 엄청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이것도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기울어짐이 달라지는 이런 처리는 헤드램프에 주간주행 등도 마찬가지거든요. 옆으로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앞에서 보면 똑바로 서 있고, 요 리어 스포일러, 앞범퍼 흡기구에 들어가 있던 세로 선 그게 쭉 넘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폭에 딱 맞춰서 보조제동 등 달려있죠. 그리고 이대로 쭉 떨어지면 여기에 딱 맞습니다. 이 간격들을 살려서 디자인했다. 그래서 차가 좀 더 벌어져 보인다. 스탠스, 얘는 첫째도 스탠스, 둘째도 스탠스 다
자세를 위해서 만들어진 터치입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일단 트렁크 용량은요, 일반, 그러니까 2세대, 현 세대 5 시리즈로 만든 투어링 모델, 걔랑 용량 차이가 조금 있대요. 어디서 차이 나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랑 저기랑 좌우에 한 2cm? 3cm 정도 살짝 둔덕이 있거든요. 제가 저거 뭐냐고, 왜 저것 때문에 일반 5 시리즈 투어링보다 용량을 한 1리터, 2리터 살짝이라도 손해를 봤냐라고 여쭤봤더니 저 자리에 그거 들어가 있대요. VDC 센서? 저 센서가 바퀴 서스펜션에 연결되어 있는 그 센서 모듈인데 그걸 저기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턱이 생겼고 그 결과 트렁크 용량이 조금 줄었다. 아마 저거 실내 공간 패키징하는 담당자들은 저거 없애고 싶어서 정말 머리 싸맸을걸요? 어쩔 수 없어서 저렇게 넣지 않았을까. 이 러기지 스크린도 보시면 쭉 빼요. 걸리죠? 살짝 들으면 한 번 걸리고요. 아이고. 이렇게 놓으면 한 번 걸리고요. 또 들어서 놓으면 완전히 말려서 들어가고요. 똑똑하죠? 자, 어제 제가 M5도 그렇고 M5 투어링도 그렇고 시승하면서 차체 강성에 정말 많은 신경을 썼다는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어디에 신경 썼는지 내가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것도 여쭤봤습니다. 자, 여기 바닥에 보시면 서브프레임도 알루미늄으로 진짜 이만한 파이프로 떡떡떡떡 달려 있고요. 그것도 또 브레이스로 저 안쪽에 차체 내부 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튼튼해 보이고요. 그 다음 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차체 딱 여기 사이드 미러쯤에 보시면 진짜 한 요 정도 두께의 아주 두꺼운 알루미늄 판이 차체 하부를 여기서부터 저 반대쪽까지 이렇게 덮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차체 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부품이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보닛을 여시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지나가는 이 바 있죠. 이게 일반 5 시리즈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M5 투어링은 이걸 주철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거 무겁기만 한데 왜 바꿨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더 튼튼하대요. 이 바디 스티프니스를 확보하는데 소재 변화가 필요했다. 무겁지만 바꿨다. 이런 것 때문에 저 바닥에서 보여드린 거, 뒤에서 보여드린 거 이런 것 때문에 신형 M5가 무거워진 이유도 있어요. 물론 배터리가 주 원인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커버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이 서스펜션 타워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브레이스도 또 있거든요. 이것도 일반 5 시리즈랑 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M5 투어링이랑 M5랑 뭐 엔진도 똑같고 파워트레인도 똑같고 무게도 조금 무거워지긴 했습니다만 별 차이 없고 그래서 주행 느낌상 글쎄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승하기 전에 방금 이 개발 담당자 특히 드라이빙 다이내믹스를 담당하셨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뒤쪽에 D필러나 차체 강성, 무게 이런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링크 위치가 살짝 달라지긴 했는데 이 투어링을 만들 때도 목표가 M5였었고 그래서 모를걸? 이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차 지금 주차장에서 몰고 나온 지 한 불과 3분 됐거든요. 아직까지는 똑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옆에 계신 까나님과 함께 M5를 진짜 신나게 타지 않았겠습니까? 신나게 탔죠. 수도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흥분하면서 우와 하고 이거 탔나? 알아서 삐처리하거나 뭐. 너무 좀 그 지나친 감이 없지 않은 게 있어서 오늘은 냉정하게 타보려고 했거든요. 뭔가 좀 단점도 뭐 있나?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콧소리 안 나면 M이 아니죠. 저 어제 목 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차가 시끄러워서 목이 쉰 게 아닙니다.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크게 우와 하느라고 목 쉰 것 같아요. 나는 솔로 보면 그 자기랑 맞는 상대랑 데이트할 때 막 목소리 톤 올라가고 막 자세도 이렇게 되고 막 그렇죠. 가까이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거 보는 나는 솔로 보는 느낌이었어. 자, 그래서 M5와 M5 투어링 사이의 주행 성능이 뭐 이렇게 다릅니다. 요거를 사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제 M5를 타면서 다 못했던 얘기를
좀 더 첨언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거든요. 어제 시승을 마치고 이 드라이빙 다이내믹스 운동 성능 개발 담당자분이랑 마침 운 좋게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 저기요, 제가 M5 타봤더니 뭐 빠르고 잘 달리는 건 예상했는데 너무 편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편하냐 라고 했더니 이유를 두 가지 꼽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차체 강성. 차체 강성을 일반 5 시리즈 대비 엄청나게 보강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운동 성능도 좋아지고 승차감까지 챙길 수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 승용차 가지고 대회 나갈 때 여기저기 뭐 용접 스팟 추가하고 브레이스 같은 거 보강하잖아요. 얘도 똑같이 들어갔대요. 일단 서스펜션 암들 일반 5 시리즈 거 거의 다 바꿨고요. 5 시리즈랑 호환되는 서스펜션 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싱도 100% 다 다른 거고요. 그 차체 곳곳에 차체 보강제도 있죠. 이렇게 브레이스,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쇠파이프들, 그런 거 여러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차체 강성을 확보했다. 이 차체 강성을 확보하면 운동성능은 물론이고 뭔가 노면에서 충격이 땅 하고 올라왔을 때 만약에 차체 강성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이, 그 부담이 다른 부품들한테 전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충격이 차체에서 흡수되고 운전자한테 전달하는데 그 딜레이가 걸리는데, 그거 다 승차감에 있어서 불쾌감이고 안 좋은 영향이다. 차체 강성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끄덕끄덕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뼈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 드셔서 이렇게 좀 미국되는 부분 없으십니까? 존나 많죠. 부신가 갈아야 돼요 지금. 아무튼 그런 점에 있어서 엄청 강조를 했고, 두 번째로 꼽았던 이유, 서스펜션 스프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5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보다 지금 이 M5 투어링은 되게 고전적인 서스펜션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액티브 안티롤바도 없고요, 에어 서스펜션도 없습니다. 그냥 전자식 댐퍼의 코일 스프링 구성이거든요. 근데 그 코일 스프링을 일반 5 시리즈보다 훨씬 더 단단한 걸 넣었다. 이건 뭐 700마력 넘는 성능으로 봤을 때 당연한 조치죠. 근데 스프링을 훨씬 더 단단한 걸 넣을 때 그냥 마냥 딱딱하게 넣은 게 아니고, 그 코일 스프링 자체의 두께 있죠. 그것도 훨씬 두꺼워졌고, 또 그걸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마를 때 둥글게 만 스프링 직경도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위로 갈수록 아래는 넓었던 게 점점점 좁아지게 만들었대요. 림도 가늘고 스프링 직경도 가늘게. 그래서 윗부분은 승차감에 대응을 하고 아랫부분은 운동 성능을 챙겼다. 부드러움과 단단함이 한 스프링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셨던 얘기가, 에어 서스펜션이 차고 조절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SUV들 오프로드 갈 때 차고 조절을 하거나 한쪽에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차의 수평을 맞춰주는 기능에 있어서는 탁월히 좋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 특히 이런 M5 같은 고성능 차에는 오히려 단점이 더 많더라. 그래서 안 넣었다는 얘기도 덧붙이셨거든요. 뭐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고주파와 저주파. 특히 그 고주파 부분에서 잔진동 빨리 올라올 때 에어 서스펜션은 자칫 크게 딱딱해져서 오히려 단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일 스프링은 어떤 주파수의 충격이 넘어오든 그 강성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은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가지고 특히 이런 고성능 차에는 별로다. 그래서 일부러 안 넣었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 M5 투어링도 그렇고요. 아우디 RS6도 하이 모델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데 RS6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른 차들도 오히려 최상단에 위치한 고성능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오히려 빼는 경우가 있죠. 다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저희가 일렉트릭 모드가 마치 내연기관 느낌 같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M5 투어링 둘 다 아침에 딱 시동 걸면 무조건 디폴트 주행 모드가 일렉트릭입니다. 여기에서 패드를 한번 딸깍하거나 혹은 킥다운을 하면 그때 하이브리드 모드로 넘어가죠. 자, 지금 일렉트릭 모드예요. 패들 딸깍, 하이브리드로 넘어갔죠.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면서 시동이 걸렸는데 제가 걸리는 걸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또 어제 일렉트릭 모드에서도 내연기관 느낌을 많이 내준다고 했던 이유, 그 여기 셋업 들어가면 있는 M 사운드 있잖아요. 요걸 켜면 그 느낌이 더 도드라지고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BMW가 만들고 있는 PHEV 모델들은 아마 거의 다 같은 구성일 텐데 엔진 있고요. 원래 그 다음에 변속기가 붙죠. 변속기 안에는 토크 컨버터 있고 그 다음에 톱니들이 쫘라락 있습니다. 8단짜리.
근데 그 토크 컨버터 자리에 쏙 전기 모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에너지의 흐름을 보시면 엔진이 깨어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연기관이랑 똑같거든요. 어쨌든 힘은 전부 변속기를 거쳐서 바퀴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흐름이 내연기관이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 이 토크 컨버터 자리에다가 전기 모터를 집어넣으면 얻을 수 있는 장점, 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차를 개발할 때 패키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만한 쇳덩어리를 새로 집어넣으려면 추가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토크 컨버터 자리에다가 쏙 모터를 집어넣으면 원래 만들던 대로 만들면 돼요. 패키징을 새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자동차 회사한테 좋은 입장이고, 자동차한테 좋은 건 어차피 위치가 변속기 안에 위치하다 보니 이 냉각수를요 그냥 변속기 거 갖다 쓰면 돼요. 따로 모터를 식히기 위한 구조가 필요 없습니다. 변속기 냉각 시스템을 공유해서 쓸 수 있다. 어제 저희가 M5 타면서 말씀 안 드렸던 기능 중에 인테그럴 액티브 링크? 아무튼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후륜 조향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옵션 아니고. 뒷바퀴가 1.5도 틀어지거든요. 저속에선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고속에선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틀어지죠. 뒷바퀴를 조향하는 그 속도 기준이 얼마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한 시속 90에서 100 정도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속도 기준점은 브랜드마다 다 다르거든요. 뭐 정해진 거 없어요. 얘는 90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 좀 빠른 거 아니냐고 그냥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빠른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빠른 속도에서 반대로 혹은 같은 방향으로 바꾸게 해주는 건 이건 역시도 셰시 강성이 받쳐줘야 된다. 저속에서 반대 방향으로 틀었을 때는 차가 훨씬 더 코너링 성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평평 움직이는 느낌이 더 살아있겠죠. 엉덩이도 잘 적극적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그 속도가 높다는 건 운동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설정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그 BMW 19로서 하신 얘기 있는 느낌도 좀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제 M5를 타면서 왜 그 후륜 조향 기능을 말씀 못 드렸냐면, 있는 줄은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작동하는 걸 몰랐거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거 혹시 느꼈어? 그래가지고 글쎄 나 몰랐다. 언제 작동하는지 몰랐다 그랬더니 끄덕끄덕 그걸 노렸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작동하는 걸 운전자가 못 느끼게 하는 게 목표였었대요. 우리 제네시스 G90에 들어가 있는 후륜 조향은 지금 뒷바퀴 움직인다 너무 잘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약간 이질감이에요. 근데 얘는 달려있긴 한데 언제 뒷바퀴가 움직이는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되게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이 M5 투어링이랑 M5랑 두 모델의 제로백 0.1초 차이 납니다. M5가 기존 M5보다 0.1초 느리고요. 이 M5 투어링은 신형 M5보다 0.1초가 또 느립니다. 각각 0.1초가 차이 나요. 0.1초 차이 우리가 운전하면서 느껴요? 못 느껴요. 몰라요. 또 저기 까나님 운전을 훨씬 워낙 잘하시니까 느끼실 수도 있어요. 0.1초 느려졌구나. 저는 못 느낍니다. 저는 4초 이상은 빠르다. 그래서 그 0.1초는요 진짜 브로셔 안에 써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운전하면서 전혀 생각도 못해요. 진짜 그 0.1초가 중요하신 분들은 그냥 M5 사지 마시고 전기차 사세요. 고성능 전기차. 뿅 치고 나가는 건 M5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겨요 이제 내연기관으로. 그러니까 그냥 전기차 사세요. 그런 분들은. 대신 8기통 소리 듣고 싶은 분들은 M5 사시고요. 게다가 마냥 또 느려졌냐, 추월 가속 있죠. 시속 80에서 시속 200을 찍는 속도, 그건 오히려 더 빨라졌거든요 신형이. M5 투어링 둘 다. 광형은 네. M5를 어떤 차로 봐요?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젠틀맨스 슈퍼세단. 그냥 슈퍼세단은 사실 많아요. 근데 저는 앞에 젠틀맨을 자신있게 붙일 수 있는 이유가 너무 편해서. 그게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M5는 화이트 칼라인데, 네. 그러니까 뭐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뭔가 안에 근육이 가득 차 있는, 운동도 즐기고. 네. 그러나 어디 동호회 활동하면서 뭐 차가 어떠고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M5 오너는 우리 같은 그러니까 환카나 박스카남 같은 자동차 유튜브 보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집중하는 사람. 왜냐면 이 돈이면 그 돈 C충이 붙기 쉬운 차거든. 왜냐면 이 돈이면 S클래스 사면 더 폼난다고 느끼고, 남들이 보면 그냥 오시리즈 아니야.
막 이렇게 막나 M5야 막 이런 것도 뭐 아는 사람이나 알지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러고 싶은 의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911도 살 수 있고 뭐 포르쉐도 살 수 있고 뭐 더 큰 세단도 살 수 있는데 이 돈을 주고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으스대거나 막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점이 차에서 느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는 환카 구독자분들이 우리 박스가람이랑 겹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전혀 모르고 아니면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환카 보실 텐데 그 차를 볼 때 약간 그 캘리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네. 0점 조절 그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차는 너무 유명한 차이기 때문에 사실 0점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많이 뭐 컨텐츠도 받고 이름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안 타봤는데 나도 모르게 평해 막 이 차를. 내가 생각한 숫자보다 안 나오면 욕하기 쉽고. 그런데 이 차는 그런 차가 아니다. 이번에 M5랑 M5 투어링이 같이 동시에 공개됐잖아요. 그리고 M 퍼포먼스 파츠도 같이 나왔거든요. 지금 저기 보시는 M5 투어링 이 두 모델에 M 퍼포먼스 파츠를 끼워둔 모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한결 사나워 보이긴 하죠. 뒷범퍼 봅시다. 얘는 지금 투어링이고요. 디퓨저에 카본이 덕지덕지 많이 달렸어요. 이 기본 모델이 이 부분이 좀 많이 파여 있었거든요. 거길 카본으로 이렇게 채워 넣었고요. 디퓨저랑 이렇게 꼬이게끔 처리를 해놨군요. 재질은 다 카본이고요. 머플러 팁도 다르네. 한결 퍼포먼스 파츠 팁이 뭔가 더 두껍고요. 더 진한 배출가스를 배출할 것 같은 고급 배출가스를 뿜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팁이 달려 있습니다. 확실히 멋있다. 이런 데도 세로형 스포일러도 카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레이어가 이렇게 두 개가 볼록볼록 두 개로 겹쳐져 있네요. 이거 되게 재밌는 터치고요. 또 차체 사이드 스커트도 날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 실제로 손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이게 앞까지 갈 수가 없는 게 저 자리에 그 웰컴 카펫 그 기능을 쏴주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본 파츠는 딱 여기에서 끝납니다. 앞범퍼 스플리터도 역시 카본으로 둘러놨네요. 지금 이 M5의 얼굴을 보시면 한결 더 차가 낮아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오실즈보다 M5가 더 낮은데 그걸 더 낮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문용어로 짜세라고 하죠. 짜세가 한결 더 나오죠. 원래 M5가요 일반 5 시리즈보다 과격하긴 한데 그 과격함을 막 엄청 드러내는 차는 아니거든요. 자세히 봐야 그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봐야 우와 M5다 하는 정도지 이걸 막 그 과시하려고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입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뭔가 상대적으로 얌전함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M 퍼포먼스 파츠를 통해 나 M5야 나 M5 투어링이야 요걸 더 강조할 수 있겠죠. 리어 스포일러랑 카본 지붕 그리고 사이드 미러 카본 커버 요거는 M 퍼포먼스 파츠가 아니고 M 익스테리어 카본 패키지를 넣으시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아래쪽 위주로 요 카본 덩어리들이 다 M 퍼포먼스 파츠에 해당되는 거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우씨 멋있다. 확실히 이 부분을 카본으로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 뭔가 더 꽉 차 보이네요. 여러분 저 여기 미넨 오면서 인터넷에 지금 떠도는 말처럼 신형 M5 그리고 또 M5 투어링 무거워지고 둔하면 어떡하지? 이거 혹시 또 생각보다 별로면 어떡하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하도 인터넷에 말이 많으니까. 근데 M은 M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또 누가 비당 아니랄까봐 너 팔 안으로 굽는 거 아니야? 라고 욕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원래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어차피 욕먹을 거 그냥 제가 여기 와서 직접 타보고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욕먹는 게 낫죠. 신형 M5 짱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신형 M5의 늘어난 무게를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물론 똑같은 성능에 기왕이면 가볍게 나왔으면 더 좋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환경 규제 그리고 우리가 M5에 기대하는 성능 또 실제 M5 오너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싹 고려했을 때 신형 M5 이 정도면 진짜 끄덕끄덕입니다. 왜 BMW가 신형 M5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훌륭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 유튜브 보다가 혹은 인스타그램 하다가 이 늘어난 무게 혹은 뭐 신형 M5 뭐 다른 점에 대해서 약간 비꼬는 어떤 영상을 보거나 지인이 야 그거 몸무게 몇이라며 라고 얘기하면 그냥 콧방귀 낄래요 진짜로. 그리고 인터넷에서 아무리 말이 많아도 살 사람은 다 살 겁니다. 저도 돈만 있으면 진짜 사고 싶어요. Can I drive this car all the way to Korea please? 지금까지 황카